한 중년의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윤재덕. 그의 나이 40세에 백수로 지내다가 다시 재기하여 직장을 구해 돈을 벌면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유이진이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윤희난으로 지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화장실 끝사로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그때 두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보면서 하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대표 한 달째 보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도 있고 임원진들도 거의 반 이상이 보이지 않잖아. 지금 거의 젊은 임원들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제덕은 왠지 회사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덕은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하다가 얕은 잠에서 어떤 꿈을 꾸었다. 그는 넓은 산, 정원이 있는 2층 목조 주택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정장 신사가 현관 앞에서 문을 열고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며 윤재덕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낯선 남자가 접근을 하자 당황한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죠?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할 의사가 없는 듯 다시 되물어왔다. 선생님의 이름이 윤재덕 씨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시죠? 재덕은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자 왠지 덜컥 겁이 났다.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신상을 캐고 속여서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일단 눈으로 확인시켜드리지요. 남자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 그런데 주변이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남자가 만들어낸 세상 안에는 오직 재덕과 이진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속에는 마치 입체 동영상이 재생되는 스크린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재덕의 회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출두하여 모든 정보를 박스에 담고 있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도주한 대표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남자는 재덕이 더 흥분할 것 같아서 모든 영상들을 거두었다. 그는 재덕의 의심을 느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현실 매트릭스에서 계속 살아가면 저렇게 됩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은 비단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 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덕은 그 마법과 같은 상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서질 않았다. 옆에 있던 이지는 반대로 남자의 능력 그리고 방금 전에 벌어졌던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포에 젖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재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그에게 말미를 줄 뜻으로 말했다. 제 말이 바로 믿겨지지 않으실 겁니다. 재덕 씨 회사가 부도를 맞은 건 이미 1년 전 일입니다. 현재 당신의 회사는 파생 금융상품을 사들여 돈으로 대체하고 빚을 불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상품에 투자를 해온 것이지요. 그곳의 대표는 이미 도주로를 확보한 상태고 200여 명의 임직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재덕은 꿈에서 깨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 이상한 꿈에 그는 온몸에 서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빨리 회사에 가서 그의 불안한 기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줄 도산하는 보도 검색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도 긴급 뉴스에 우왕좌왕하는 표정들이었다. 설마. 그때 아내 이진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뉴스에서 난리야.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있어. 나도 스마트폰으로 봤어. 지금 출근길이야. 응. 회사 가는 길인데 지난주부터 대표님이 안 보여서 이상했는데 우리 회사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해. 알았어. 나도 확인하고 전화 줄게. 윤재덕은 어째서 일이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지 이해가 안 갔다.
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모든 회사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이가 없는 표정들이었다. 당황하고 맥을 못 추리는 기운 빠진 남직원들과 일직원들은 어지럽혀진 회사 주변을 배회하고 어떤 이는 이사와 대표의 사무실을 뒤지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제덕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살피고 있는 김 차장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김 차장은 평소에 제덕과 친한 사이였기에 가까이 대할 수 있었고 그는 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다. 김 차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은요? 강 과장. 사장이랑 이사는 튄 것 같아. 그럼 우리 월급은요? 퇴직금도 날아간 겁니까? 젠장, 나도 몰라. 나는 여기서 벌써 10년째란 말이야. 너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 내 퇴직금이 공중분해됐다고. 제덕은 그를 그대로 둬야 할 것 같았다. 그 상황을 믿지 못하는 그는 모든 증거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손해를 덜 본 상황인 제덕은 사무실을 벗어나며 다시 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이 전화를 받으며 먼저 입을 뗐다. 여보, 어떡해. 우리 회사 대표가 도망갔대. 이미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지금 세무과에서 와서 여기저기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이고 있어. 이건 어쩌지?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일단 집에서 봐. 응.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 붕괴를 알리고 있었다.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이 공매도에 나선 상태였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했다. 월가의 모든 금융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뱅크, 시티뱅크 등등 이미 부도를 맞이했다. 오일값과 식료품, 일반 잡화, 의류, 수산물 등의 가격이 폭등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었다. 이 세상은 상위 소수 1%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덕은 집으로 돌아와 이진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말했다. 원달러 환율차가 천정부지로 올랐어. 그래서 한국은 이미 다 부도 상태인데 지금까지 언론이 틀어막다가 오늘 터뜨린 거야. 이를 어쩌지? 앞으로 인원이랑 어떻게 먹고 살아 여보. 일단 현금을 가진 거 다 꺼내보자. 현금이 어디 있다고? 다 은행에 있는데. 그럼 은행에 가자. 은행 문 닫힌 거 못 봤어? 뭐라고? 신한, 국민, 하나 다 영업 정지 상태야. 뭐라고? 뉴스에서는 아무 말 없었는데? 뉴스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은행이 그런 상태야. 말도 안 돼. 이거 피켓 들고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은행들이 다 잠수 타고 미친 거 아니야? 이진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말했다. 일단 시댁이랑 친정집 다 가서 대책을 구해보자. 약간 흥분했던 제덕은 그녀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자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제덕은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꿈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나타났던 남자가 그와 함께 높은 산의 정원 테라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미 대화는 지난 회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전에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현실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죠? 일단 저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분이 살 곳은 정해져 있어요. 산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산으로 가야 해요. 그곳은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현재 세계는 거대한 변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매트릭스의 노예처럼 가짜들만 보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각한 자들은 매트릭스에서 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윤재덕 씨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재덕 씨를 찾은 이유는 당신과 나의 인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뇨?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윤재덕 씨에게 제가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난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언제 저한테 돈 꿔간 적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빚이 아니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참나? 어쨌든 그럼 한번 믿어봅시다. 그럼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제덕은 남자가 손을 내밀자 조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남자와 제덕이 몸이 번쩍하며 사라졌다. 제덕과 남자가 순간이동한 곳은 바로 제덕과 이진이 사는 아파트였다. 집에는 유이진이 있었고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 나타난 제덕과 낯선 남자를 눈앞에서 발견한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꿈속의 상황이라 이해에 불과한 모든 과정은 생략된 듯 전후 과정 불문하고 꿈속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남자는 두 사람 앞에서 두 손을 크게 원을 그리듯 휘저었다. 그러자 눈앞에 파란 물결 같은 이상한 물질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남자가 반투명 물질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뒤로 이진이 아기 인환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제덕이 들어갔다. 반투명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굴뚝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아담한 한 채의 오두막이 보였다. 어머, 예쁜 집이에요. 이진이 탄성을 질렀다. 그녀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자연 공간의 집이었다. 저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남자는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음 설명을 해주었다. 도시 삶과 단절하면 이목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자가 한 손을 크게 원을 그리자 갑자기 다시 공간이 뒤바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동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넓은 집 마당에 사람들이 싱싱한 채소로 건강 식단을 만드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도합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남녀 성비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부부 한 쌍씩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돌아다니는데 노인은 없었다. 제덕과 이진은 놀라워하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남자와 새 식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덕과 이진은 친절한 그들이 바로 마음에 속 들어차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남자를 바라보며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남자는 다시 제덕을 향해 한껏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한 식구처럼 지내지만 지역은 각기 다른 첩첩산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통로는 제가 설정한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요. 앞으로 당분간은 생존을 위해 산에 있지만 세상은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코브앱이라는 외계인 파충류 집단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위 1%를 이루는 엘리트들 가운데 실제로 파충류들이 변신한 자들이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쉽게 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상당히 똑똑하고 예민하며 뛰어나지요. 마약, 담배, 술, 이성 같은 것에 빠져 사는 엘리트들은 그냥 돈 많은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해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만들려는 신세계 질서는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은 매트릭스와 같아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제하기 매우 쉽게 설정이 되어 있지요. 윤재덕은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보로 봐서는 그냥 허튼 소리로만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가 제공한 집에서 살면서 밖에서는 추위를 살피시고 저희와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계속 산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대한 위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물질의 유입도 문제며 현재 공명 주파수도 100Hz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도적으로 전파 무기를 실용화한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공명 주파수에 혼돈이 일어났으며 일정한 파동량이 이상의 고주파동이 하늘과 땅속, 바닷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지자기 교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현될 것입니다. 취약한 노인들은 버티다 못해 사망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몸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미세먼지와 함께 세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속에 흡입한 우리는 유전자 변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다국적 제약회사의 유지를 위해 하늘에 뿌린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함께 떠다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기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전인자를 변형시키려는 코브웹이라는 그림자 정부의 술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뿌려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거의 실험적인 것이라 각종 변종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치명적 모든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내 이지는 인환을 안고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고 있었다. 남자는 제덕에게 말했다. 같이 식사합시다. 제덕씨, 앞으로 세상에 큰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어서 든든하게 먹고 준비를 해야 해요. 제덕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려는 순간 그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이 황당한 기분이 들 만큼 그 꿈은 실감이 났다. 이른 아침부터 각 가정에서 터져 흐르는 긴박한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긴장감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각 가정에서 터져 흐르는 긴박한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긴장감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코스피, 나스닥, 코스닥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가 최초로 동시에 대폭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으며 전 세계 오일의 80%가 수입이 중단이 되어 오일 쇼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출근을 하지 않고 슈퍼와 마트 등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가득 메우고 다량으로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있었다. 이번 경제 위기가 2차 대공황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남 중심 빌딩의 스크린에서 아나운서가 위기가 고조된 목소리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보도했다. 이번 위기는 메가톤급 쓰나미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한국, 삼성, LG, 현대를 비롯한 국내 30여 개의 대기업이 부도 신청을 냈으며 일본의 도요타, 소니를 비롯한 수십여 기업과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쉐보레 등이 부도를 막고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를 맞았으며 아시아의 모든 신흥국들 그리고 중국마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수많은 마트로 사재기 형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고자 IMF에서 모든 통화를 하나의 통화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 때문에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동결과 통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합니다. 각 은행에서는 은행의 부도를 1차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은행의 합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들이 그래도 가장 신용이 나은 국민은행의 이름으로 병합을 실시했다. 그리고 인출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베일인 제도를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다. 뉴스에서 경제부 차관이 나와서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국가의 부도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본원은행인 한국은행은 1금융권 통합을 실시하고 뱅크런의 전 계좌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미연에 실시한 베일인 예금자 손실 부담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MF에서 추진하는 암호화폐에서 기축 통화가 정해지는 시기에 예금자 손실 부담으로 국가 부도를 막는 공신이 국민들께 큰 혜택이 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예금자 손실 부담, 베일인 제도는 일종의 은행 안에 있는 국민의 돈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은행의 부도를 막는 데 쓰는 제도였다. 지난 1997년 금 모으기로 싼 값으로 금을 매도하여 빚을 탕감하는 데 쓰였던 점이나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모금을 하여 국민의 돈을 괄치한 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거의 반강제적인 것이었으며 이미 돈을 완전히 인출한 사람과는 관계없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추후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하자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폭력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 군 병력들이 버스를 끌고 그들의 데모를 제지하고 물대포와 고무총을 난사하고 세종로와 여의도대로, 강남대로로 촛불 시위 행렬과 폭력 시위 행렬이 나뉘어 내전을 방불케 하듯 국가의 거대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제덕은 새벽부터 눈을 뜨고 있었다. 꿈이 워낙 실제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꿈속 유토피아와 달랐다. 그는 당장 생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 문득 제덕은 예전에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당시 달러와 금을 일부 숨겨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결혼하면서 이사 올 때 그것을 챙기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부모님 집의 비밀 장소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을 금과 달러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 이지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고 이난 역시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시계가 5시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차키를 챙긴 뒤 현관 밖으로 나섰다. 부모님 집은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차로 10분 만에 부모님 집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다. 새벽잠이 없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니 이른 새벽에 웬일이냐?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래도 침착해야지. 그러다가 병난다. 일단 올라가자. 예. 3층 단독주택집으로 들어간 제덕은 새벽부터 움직여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긴장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덕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출연해 눈을 비비며 대하고 있었다. 제덕이야, 새벽부터 왔냐? 새아기는 자고 있어요. 인환이도 잘 있고. 그럼요. 그런데 전 잠이 안 오네요. 그래, 아버지와 얘기해봐라. 따뜻한 꿀물이라도 타줄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응접 테이블에 앉은 두 부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혹시 금 같은 거 모아놓으신 것 없어요? 금이야 예전에 IMF 겪은 뒤 2008년도 미국 부도 사태 있고 나서 조금 사뒀던 게 있긴 하지. 다행이에요. 저도 이번에 대공황 겪는다고 루머 돌 때 루머가 사실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 집 제 옛날 방 안에다가 금이랑 달러를 사뒀거든요. 정말이야? 그런데 당장에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금이 있다고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건 그래요. 그래도 금이라도 챙겨놔야죠. 그래 일단 금을 모아보자. 한 1년 먹을 것은 집에 비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국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그럼 저희 친구들 다 여기로 와도 될까요?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내 형도 있으니 다 오게 되면 집이 미어 터질 텐데. 아니면 형이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상황 봐서 처가댁으로 가서 힘을 합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형이랑 한번 상의해보거라. 그때 어머니가 꿀물을 탄 차를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같이 드시죠. 아니다. 나는 더 잘난다. 얘기하고 가거라. 예. 제덕은 차 한 잔을 살짝 들이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은행도 뱅크런을 막으려고 영업 정지 상태고 완전 먹튀 아닌가요? 그러게. 국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존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국민들이 모여서 청와대 급습하고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정부 돈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진압배한테 맞아 죽어. 하긴, 놈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 부추겼으니까 공권력 강화하고 국민 잡는 대원들 확대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겠네요. 그건 그렇고 일단 네가 숨겨놨다는 금이나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알았지? 예 아버지. 제덕은 그의 방에 들어가서 온갖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에 금을 숨겨놨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농 안쪽 깊숙한 곳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옷장 안쪽 벽에 붙어있는 탈취제 망을 꺼내보았다. 그 안에 복주머니 형태의 검은색 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다. 아, 그렇지. 그는 금을 그 주머니에서 확인했다. 당시 10g짜리를 10개 정도 샀던 기억이 났다. 역시 10g 골드바가 10개 있었다. 일단 100g 확보했고 달러를 찾자. 그는 달러를 숨겼을 만한 곳을 연상하며 천천히 서랍장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책들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대형 사전이 눈에 띄었다. 오래된 대형 사전 거포장 박스가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칼로 스카치 테이프를 끊고 사전을 박스에서 꺼내 펼쳐보았다. 역시 그 안에 달러가 3만 달러나 들어있었다. 아싸! 그는
3만 달러와 100g 금을 챙긴 뒤 방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찾았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래 얼마 정도 되냐? 금은 100g, 달러는 3만 달러 정도 돼요. 지금 대공황 상태라 돈의 양은 의미가 없다. 금은 잘 가지고 있거라. 예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배웅을 받고 다시 집을 나와서 차로 갔다. 제덕은 다시 한번 달러와 금을 확인한 뒤 가방 속에 잘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벌써 아침 7시가 다 되어 있었다. 아침부터 집을 비운 탓에 아내가 막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제덕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내가 금이랑 달러를 구해왔어. 정말이야? 어디서? 옛날에 부모님 집에 숨겨놨었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당시 루머가 하도 많이 돌아서 불안해서 구했었거든. 결혼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네. 잘됐다. 당신은 뭐 좀 가진 거 없어? 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서 준비를 못했어. 현금 조금 가진 것밖에. 현금 얼마나 갖고 있는데? 몇십만 원. 큰일이네. 처갓집이랑 한번 통화해봐. 알았어. 그때 윤재덕의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화한 거다. 지금 집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은 있지만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마냥 둘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골로 가서 당분간 지내야 할 것 같아. 시골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내자. 그러니 새 아기에게 잘 얘기해서 시골에 갈 방법을 찾아보거라. 우리는 지금 차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진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우리는 지금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제덕은 이진에게 물어보았다. 인환이 데리고 시골로 갈까? 거긴 집도 넓어서 우리랑 형네 집까지 같이 들어가도 방이 남으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시골에 땅이나 집이 있으시니? 아니, 서울 집이 다야. 시골에 집 없어. 이거 큰일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여쭤봐. 어떻게 하실 건지도. 전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가서 상의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런데 전철이 운행하나? 무슨 소리야. 국가 부도났다고 전철이 멈추겠어? 우선 전화를 드려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알았어. 이진은 휴대폰을 들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이진아, 큰일 났구나. 엄마, 당장 식량에 문제도 있고 현금이나 달러, 금 같은 거 모아둔 거 없어? 금은 조금 있는데 얼마 안 돼. 그리고 일단 식량은 한 반년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가스만 안 끊기면 버틸 수 있을 거야. 엄마, 제덕씨 시골집 가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너는 그렇게 해라. 운재랑 네 아빠랑 방법을 찾아봐야지.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전화를 끊은 이진은 제덕에게 그녀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아버지 시골에 가시면 한동안 자기 부모님 집의 식량으로 버티면서 엄마 아빠 상황도 같이 지켜보다가 서로 돕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 제덕은 마음이 급했지만 급하다고 일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당장 시골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농사를 짓는 상황도 바로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나는 형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게. 제덕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버지 시골 가신다는데 같이 가기로 한 거야? 제덕아, 나는 네 형수랑 장모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내가 아버지랑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다. 나도 지금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가기는 좀 그런데. 그래? 일단 알아서 움직이자. 상황도 지켜봐야 하니까. 정부에서 언론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는데 답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켜봐야지. 알았어. 제덕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는 일단 여기 장모 장인이 계셔서 그냥 가기도 그래요. 상황 보고 시골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당분간 아버지 어머니 집 음식 좀 가져가서 먹어도 될까요? 그래, 음식을 웬만한 건 다 챙겨서 가고 있는데 지금 어쩌지?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며 인계를 받고 말하기 시작했다. 제덕아, 집에 가면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있고 창고에 쌀 3포대는 남겨놨다. 열쇠 있지? 열쇠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당분간 챙겨 먹어라. 알겠어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래. 전화를 끊은 제덕은 이진에게 말했다. 일단 장인 장모님도 방법 생기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우리도 여기서 버텨도 되면 최대한 버텨보자. 만약 그게 힘들면 시골로 가서 농사라도 지어서 서로 나눠 먹기라도 해야지. 응. 제덕은 이진을 붙들며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야. 알았어. 나는 지금 부모님 집에 가서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인환이 잘 보고 있어. 응. 아파트에서 차를 끌고 도심 밖으로 나온 제덕은 은행마다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앞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 밖까지 밀려 나올 정도였다. 차들은 사람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도로 위의 정체가 심해지고 있었다. 제덕 역시 1금융권에 돈이 1억 가까이 있었지만 그 돈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았고 달러를 모아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중이었다. 그는 부모님 집에서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쌀과 물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반찬을 챙기려고 집안을 돌아다니던 중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미 예전에 아래층 임차인도 모두 다 나가고 텅 빈 집 안들을 돌아다니다가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옥상은 꽤 넓은 것들이 벽돌로 적당히 울타리를 쳐서 텃밭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인환이랑 이진이랑 여기서 살아야겠어. 이건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집을 어느 정도 개조해서 도심 텃밭을 만들고 자체 농사를 짓는 거야. 제덕이 막 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막 계단 아래를 디디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방이 흔들리면서 그는 발을 헛디고 말았다. 그는 대문 쪽으로 구름에 엎어졌다. 쿠르르르르. 어마어마한 소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땅에서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체 뭐지? 그는 혼잣말을 되뇌며 몸을 간신히 일으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땅이 흔들리며 사방의 건물들이 좌우로 들썩이고 있었다. 지진이야. 그는 차량 쪽으로 달려갔지만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좀처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었다. 안 돼! 제덕은 당장에 떠오르는 것은 인환이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 이진 그리고 차차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랐다. 큰일이야.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다니. 지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마구 흔들리면서 네온 사인들이 떨어지고 전봇대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찻길에 세우던 차로 달려가다가 순간 멈칫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달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래, 지진이 나면 차를 타면 안 되지. 당장 내가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다칠 수 있어. 그는 최대한 건물이 없는 단독 주택 골목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단독 주택들이 흔들리면서 지붕이 부서지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주택 한가운데 놀이터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여러 사람들도 역시 집에서 뛰쳐나와 놀이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놀이터 중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중 철봉 하나를 붙잡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젠장. 그는 흔들리는 동안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이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괜찮을 거야. 그는 속으로 말하며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인환과 아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하지만 이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지진이 여전히 멈추지 않아 아직 못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다리자 여기에서. 하지만 지진은 멈추지 않고 그는 주변에서 주택들이 기울고 무너지는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강도인 거야. 그때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경악했다. 도저히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놀이터 밖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하나 발견하고 그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뒤 열쇠가 꽂힌 것을 확인한 다음 바로 올라탔다. 그는 고민도 할 것 없이 시동을 걸었다. 주변으로 파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당장 아파트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시동이 걸리자 그는 떨어진 파편들, 건물 잔해들이 널린 비보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진동 때문에 오토바이가 통통 튕겨져 그는 최대한 천천히 중심을 잡고 달려야만 했다. 도심은 아비규환 자체였다. 잔뜩 겁을 집어먹어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큰 도로로 뛰어나가 서 있는 차량들 사이를 달렸다. 아스팔트 도로가 부서지고 여러 군데 싱크홀이 발견되어 그는 최대한 우회하며 차량들 사이를 달렸다. 그 사이를 달리면서 이미 싱크홀 속에 몇 대의 차량들이 굴러떨어져 있었고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에 낑긴 차들도 있었다. 그는 겁이 났지만 인환과 아내를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파트로 접근해 갔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아파트 입구 쪽을 확인하고 달리다가 눈앞에 경차가 달려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경차가 급정거를 하자 그는 놀라서 옆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의 몸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렀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오토바이랑 부딪히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니 차를 끌고 쓰러진 제덕과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 버렸다. 제덕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몇 동이 쓰러져서 옆 아파트로 기울어져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쓰러진 아파트가 그가 사는 109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아직 흔들림에 버티고 있는 109동 아파트로 달려가던 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리와 부서진 난간이 옆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라며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다시 아파트 입구를 찾아 5층으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진이 지속됐지만 다행히 좀 전만큼 진동이 크지 않아서 움직이는데 큰 장애가 없었다. 5023호에 도착한 제덕은 문을 두드리며 벨을 눌렀다. 집안 화장실에서 인환을 앞으로 업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유희진이 벨소리에 반가워하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임재덕은 이진과 인환을 와락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이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자기는? 난 괜찮아. 제덕은 눈앞에서 앵앵대고 있는 인환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했다. 인환아, 괜찮아, 울지마. 인환이는 엄마 가슴 앞에 엎인 채 분위기에 탔는지 겁에 질린 듯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지금 여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생존 가방이랑 내 돈이랑 챙겨서 일단 여기를 나가자. 응. 제덕은 예전에 준비해서 응접실 창고에 넣어둔 생존 가방을 꺼낸 뒤 농이 쓰러지고 텔레비전도 떨어져 있는 방으로 들어와 달러와 금이 든 가방을 집어들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는 돈과 금을 생존 가방에 몰아넣은 뒤 그녀에게 매라고 한 뒤 인환이를 인계받았다. 그리고 집을 벗어나 천천히 5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갔다. 1층으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주변이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의 손을 잡고 한쪽 팔은 아기 몸을 잘 감싸 안은 채 아파트 밖을 힘차게 달렸다. 아파트 입구를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계속되던 여진이 순간 멈추었다. 제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진의 등을 받쳐 안으며 걸어가면서 말했다. 아파트는 또 언제 여진이 일어날지도 몰라. 지금 당장 음식도 없고 일단 당장은 같이 움직이고 차가 멀쩡한지 확인해야 해. 만약 여진이 없다면 109동이 그래도 가장 안전할 수도 있잖아. 일단 두고 봐야지. 이 정도 지진이면 단독주택도 많이 손상됐을 거야. 이진이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일단 차로 가보자.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 제덕은 말하면서 최대한 건물이 없는 단독주택 골목길 안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제덕의 아파트와 아버지 집과는 빠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인하여 도로와 인도는 파손되었고 붕괴된 건물만 해도 수만 채가 넘었다. 오토바이로 정신없이 달려서 1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그의 정신력 덕분이었다. 그만큼 도로와 도심은 대혼돈 상황과도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로 나와서 황당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노후에 건물이 붕괴되어 잔해에 깔린 사람도 상당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주변에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다. 화재로 불이 난 건물들이 많은지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20분 만에 다시 부모님 집 근방 그의 차 앞에 도착한 제덕과 이진은 다행히 차 위에 먼지 외에 떨어진 건물 잔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을 안은 채 다시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가보았다. 주변에 화재가 난 곳은 없었다. 그 동네는 신축 건물들이 많아서 화재 예방 시스템이 작동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몇 블럭 떨어진 몇 군데의 빌라는 지탱하는 다리가 끊어져 엎어져서 앞 건물 위로 기대는 형상으로 있었다. 그 빌라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젓가락처럼 다리를 만들어서 기초가 빈약한 필로티 구조였다. 그의 부모님 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2010년에 철골 콘크리트로 다시 지은 내진 설계된
빌라형 주택이라서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들 가족은 이미 위기에 대한 예방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제덕은 우선 아기를 이진에게 맡기고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문을 열고 떨어진 벽체 잔해들을 밟으며 올라가 보았다. 집안 주변이 난장판이었다. 천장에 조명등이 깨져서 떨어져 있었고 가구들이 엎어져 있었다. 전기는 나가서 켜지지 않았고 보일러 등 많은 기계들이 작동을 멈추어 있었다. 그는 가스가 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집 쪽에 연결된 가스관은 파손되지 않은 것 같았다. 냄새도 안 나서 누출된 가스는 없는 듯해서 가스를 켜보았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역시 들어오는 쪽 지하 가스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보았다. 물은 잘 나왔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보았다. 세면대 물이 안 나왔지만 옆에 샤워 호스기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주택은 수도관이 직결식이라서 전기가 나가도 물이 나오는구나. 그는 유이진과 환희가 쉴만한 방을 재빨리 정리한 다음 차로 갔다. 여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보자. 가스가 안 되니 잠깐 쉬는 동안 내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올게. 응. 제덕은 아내와 아들을 부모님 집에 둔 상태에서 아파트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전화는 받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걱정이 충만한 가운데 아파트에 도착하여 빠르게 5층으로 올라갔다.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전기와 가스 그리고 물까지 끊겨져 있었다. 그는 당분간 주택에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 아파트는 압력 탱크식이라서 전기가 안 되면 물이 안 나오지. 그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인터넷을 연결하여 다른 지역의 지진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이번 대지진은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 벌어진 지진이었다. 다른 지역은 멀쩡했고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남으로 내려가신 뒤 2시간 지나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경기 지역은 충분히 벗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시 전화를 해보려고 휴대폰을 든 순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나랑 내 애미는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은 거냐? 다행히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화재도 엄청나서 아버지 집까지 냄새가 나요. 아이고 나는 운전하느라 지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땅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글쎄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네 아버지. 일단 아파트는 물이랑 전기가 끊겨서 아버지 집에 와 있어요. 여기 보일러랑 전기, 가스 다 안 되지만 물은 나오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불안해서. 아니에요. 올라오지 마세요. 그대로 시골집으로 가세요. 여기는 위험하니까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시골로 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행히 차가 멀쩡하니 도로가 정리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땅까지 꺼지고 갈라져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찾아보면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잘 찾아서 서울을 빠져나와라. 네 아버지 간간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냐 오늘 밤은 잘 버티거라. 네. 제덕은 아내와 함께 엎어진 냉장고를 간신히 뒤집어서 남은 음식들을 챙기고 다음날 서울을 빠져나갈 때 필요한 비상식량과 물, 쌀 등을 챙겼다. 폭염이 내리쬐이는 여름날이라서 당장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서 아이스박스에 약간 녹은 상태인 냉동 음식들을 넣고 물을 넣었다. 그리고 쌀과 물 한 팩을 트렁크에 넣은 뒤 현금을 들고 금방 슈퍼로 향했다. 그런데 슈퍼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뭔가 휑한 느낌이 들었다. 제덕은 땀을 뻘뻘 흘리며 슈퍼 안에 들어서는데 모든 물건이 완전히 사재기로 다 팔려 남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진이 나기 전에 경제 대공황 상황에 먼저 와서 다 쓸어간 것이었다. 주인도 없었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남은 물건도 진열장에 몇 가지 보였는데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품목들이었다. 다른 곳을 찾기 위해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전통시장 근방 가정주택과 연결된 슈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주택은 조적식 구조라서 지붕과 벽돌이 여러 부분 부서지고 무너져 구멍도 나 있는 데가 많았다. 그때 슈퍼에서 50대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등에 메고 트럭에 실는 중이었다. 제덕은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혹시 캔 음식 남은 거 없습니까? 제덕의 질문에 남자는 애써 무관심하며 물건을 챙겼지만 여자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꾸를 해주었다. 캔 음식은 음료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답니다. 제덕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인가요? 그럼 캔 음료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이가 먹을 분유식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남자가 나서며 말했다. 본인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분유 한 통을 가져오며 말했다.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이건 필요 없어요. 자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네요. 제덕은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했다. 제게 100달러가 있어요. 이거면 저희 먹을 음식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제덕이 내미는 100달러를 재빨리 챙기고 슈퍼 안으로 들어와 참치캔 5개와 분유 1통, 사이다, 콜라, 기타 음료수 10개를 봉투에 담아 주었다. 제덕은 미리 챙긴 빈 가방에 그것을 넣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전했다. 여보, 당장 음식이랑 챙겨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우선 당장 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돗물이라도 식수로 페트병에 받아서 차에 싣자. 이걸로라도 식수를 활용해야 해. 자기는 우선 음식이랑 애기 분유랑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챙겨놔. 나는 물을 채워 차에 실을게. 오, 알았어. 더 큰 재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서 미리 물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기에 제덕과 이진은 집안의 빈통을 찾아 수돗물을 받아 넣기 시작했다. 이진과 제덕은 음식을 챙겨서 차 뒷자리와 트렁크에 채운 뒤 아기 옷, 기저귀 가방과 분유를 지퍼백에 넣어 같이 챙긴 뒤 출발 준비를 마쳤다. 제덕의 차량은 네이비색 신형 아반떼 차량이었다. 그는 차량에 기름이 며칠 전 만땅을 채워놔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큰 길 쪽으로 길이 엉망인 것을 판단하고 반대쪽 다른 방향을 택해서 차를 출발했다. 여러 차량들이 이미 그 길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큰일이야 여보. 차가 막혀서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국세통이야. 이진은 뒷좌석에서 아기를 돌보며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른 길은 없을까? 길이 많이 망가져서 큰 길 쪽으로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까 아파트 쪽 가는 길에 싱크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지진으로 부실했던 곳이 땅이 다 꺼진 것 같아. 큰일이네. 일단 참고 기다리면 가다 보면 시간 내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쾅! 앞에서 약간 충돌하는 소음이 들렸다. 놀란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량이 부딪힌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사고 차량은 급하게 내려서 부딪힌 부분을 보더니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소리만 조금 요란했지 범퍼끼리 부딪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다. 상황이 급해서 그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제덕은 다시 지진이 날까봐 겁이 났지만 서울을 우선 빠져나간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시간 정도 갔을 때 차량은 최대한 우회해서 겨우 외곽 순환도로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외곽 순환도로 역시 손상된 곳이 있어서 차들이 최대한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지나가다 옆을 보니 2차선과 3차선의 도로가 패이고 갈라진 곳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안에는 차량들이 떨어져 박혀있는 광경도 더러 목격되었다. 그는 차를 몰면서 하늘을 보았다. 어느 순간 구름이 가득 차고 있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져 눈이 부실 정도였다. 직접 태양을 보면 실명할 정도로 밝았다. 차량은 정체 구간이 지속됐지만 기본 15km 속력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어느새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보이면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내 이진이 이를 보고 먼저 말했다. 여보, 갑자기 비가 오네. 그러게, 방금 전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며 폭우로 쏟아지고 있었다. 큰일이야, 점점 굵어지는데. 천둥소리였다. 응애, 애언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지진이 났을 때 겁을 먹어서 울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놀란 모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1시간을 더 가다가 중부고속도로를 갈아타자
어느 정도 정체 차량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차들이 많아서 기본 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그때 앞에 가는 차량들이 당황했는지 멈춰선 채 멈칫멈칫하다가 몇몇 차량들이 우측에 보이는 톨게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놀란 제덕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무슨 일인가 하며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고속도로 아래쪽에 긴 호수가 보였고 물의 수위가 거의 도로를 넘기 직전이었다. 젠장. 제덕은 차에 다시 탄 뒤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차량 뒤에 바짝 붙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고 어두운 밤에 폭우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경사가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막 내려 톨게이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에서 내린 뒤 뒤를 확인해 보았다. 홍수가 이미 고속도로를 넘어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난이가 있는 차문을 열고 이진에게 소리쳤다. 여보, 가방이랑 음식 챙겨. 그는 이난이를 알아서 그의 가슴 앞으로 아기를 맨 뒤 머리를 방수 커버로 씌우고 트렁크로 가서 비상식량과 쌀이 든 생존 가방을 챙겨 뒤로 맸다. 이진 역시 차에서 내려 물과 음식이 든 가방을 뒤로 맸다. 물이 막 밀려드는 광경은 가로등을 비춰 보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제덕은 왼손은 이진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인환이의 머리를 붙든 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 산 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고함을 지르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더 큰 물결이 빠르게 고속도로를 범람한 것이었다. 제덕은 이진과 함께 미친 듯이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산 쪽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제덕의 뒤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거침없이 밀려드는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뒤에서 도로와 인도의 방향대로 홍수가 밀려 넘치고 있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산으로 진입하는 입구 앞에 그만 이진이 넘어지고 말았다. 여보. 이미 5발자국이나 떨어지고 나서야 유이진이 넘어진 것을 확인한 제덕은 그녀를 부르는 순간 눈앞에 거대한 물결이 그녀가 있는 자리를 빠르게 휩쓸고 지나갔다. 안 돼! 그가 경악하는 사이에 홍수는 산 위로 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제덕은 한순간 아내를 잃은 것에 슬퍼할 여력도 없었다. 그는 이난이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산 위로 달려오르기 시작했다. 물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5분 만에 300고지를 돌파했지만 그것이 산이 정상이었고 정상 아래 치고 올라오는 쓰나미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였다. 300고지 능선을 타는 사람들은 사방의 거대 해일에 갇힌 것에 절망하며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제덕은 절망할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능선길을 걸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방 속에서 인환이 분유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맸다. 그때 느닷없이 강풍이 불어오며 아래에서 물이 빠르게 차오르던 해일에서 큰 너울성 파도가 일어났다. 제덕은 삽시간에 치솟아 오른 거대 너울의 잔인한 아가리 속에서 인환이의 머리를 모자로 덮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거대한 너울 파도는 능선을 걷고 있는 생존자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제덕은 파도에 밀려 산등성이 아래로 쓸려가다가 나무를 붙든 채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 손은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은 아기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나는 아빠 가슴팍에 매달린 채 우렁찬 폭풍 우 소리와 함께 힘차게 울어댔다. 등에 매달려 있던 등산 가방만이 물결에 휩쓸려 가고 없었다. 한참 몰아치던 강력한 비바람이 그치며 미친 듯이 범람하며 산 중턱까지 차오르던 해일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졌다. 제덕은 능선 아래 절벽 중간에 자라나 있는 나무의 굵은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간 다음 손을 뻗어 바위 틈을 잡고 기어 올라갔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멈춘 상태라 다시 없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덕은 한참 울어대는 인원이를 달래며 능선의 소록길을 밟고 힘차게 빠른 걸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그가 몇 발자국 가지 않았을 무렵 소나무 가지에 걸린 등산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전문가의 등산 가방으로 보였다. 지팡이 하나가 옆근에 묶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 다양한 생존용품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은박담요, 바람막이 점퍼, 스프 파우더, 쌀, 초코바, 과자, 1.5리터 물통, 그리고 후레쉬였다. 그 외에 식료품과 장비, 비상 도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어. 그는 살짝 눈물을 흘리며
잠잠해진 인환이의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일어나, 물과 먹을 게 생겼어. 고개를 돌려보니 인환이는 눈이 말똥말똥해진 상태로 깨어 있었다. 그는 물을 하나 꺼내 인환이에게 먹인 뒤 자신도 목을 조금 축였다. 그리고 어깨에 따로 메고 있는 인환이 분유 가방을 열어보았다. 분유통에는 약간의 분유가 있었고 분유 파우더가 있었다. 그는 분유통을 짜서 직접 먹여본 뒤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기아기에 먹였다. 그 다음 그는 인환이를 앞으로 메고 등산 가방을 등 뒤로 맨 뒤 힘차게 땅을 딛고 일어섰다. 그가 대략 400고지 정도 찍었을 때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평소의 도시가 아닌 거대한 홍수에 잠긴 도시였다. 개덕이 있는 지점은 풍랑이 거세지지는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일이 산을 중턱까지 치고 오르는 중이었다. 그 속도를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렇게 빨리.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빠르게 찍어 올리며 평소의 걸음 이상의 속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해지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중간에 다시 도시가 보이는 위치에서 내려다보았다. 도시를 삼킨 단단한 바다는 무척 검어 보였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이미 한국에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인환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들이킨 뒤 다시 힘을 내서 산을 타기 시작했다. 800고지를 찍었으니 500고지를 더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산행은 처음 오르기 시작한 것보다 더 쉽게 느껴졌다. 발 뒤로 물이 튕기는 기분이 들었다. 한두 줄 떨어지던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큰 절벽에 비를 가릴 만한 장소로 이동해 미리 가방을 뒤져보았다. 역시 다양한 장비 가운데 우비가 있었다. 그 우비는 판초 우의 형식으로 되어 앞뒤로 다 덮을 수 있었다. 그는 인환이 얼굴에 모자를 푹 눌러 쓰인 뒤 우비를 덮었었다. 제덕은 다시 힘차게 지팡이를 찍어가며 남은 50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해일과의 차이가 그가 위치한 곳에서 한 1km 정도 나는 것 같았다. 반드시 살아야 해. 드디어 산의 1000고지를 넘었다. 그가 타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1000고지를 넘는 것을 보니 한국 명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했다. 다시 뒤를 돌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일이 한 800고지를 탈환한 듯해 보였다. 멈출 생각이 없어. 제덕은 능선을 타면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시커먼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1000고지가 넘는 산을 에워싼 바다는 이미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덮은 듯 했다. 1000고지 다음 위로 한 300고지 이상은 되어 보이니 소백산 정도는 될까? 그는 인환에게 분유통을 꺼내 살짝 먹인 다음 물도 먹였다. 인환아, 괜찮지? 걱정 마.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는 다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상까지 물이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앞이 점점 어두워지자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후레쉬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가방에 손을 넣고 이리저리 휘젓다가 뭔가 발견한 제덕은 그것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이마에 다는 후레쉬였다. 그는 후레쉬를 켜보았다. 불은 잘 들어왔다. 그는 잘 됐다 싶어 후레쉬를 이마에 장착하고 불을 켠 뒤 능선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고지를 향해 산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엔 로프와 장비가 필요했다. 물론 기존 등산객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 다리가 만들어지기 힘든 곳은 타고 오르기 쉽게 줄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비바람 때문에 줄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등산 스틱을 가방 옆에 꽂고 줄을 잡고 빠르게 힘차게 바위를 딛고 올라섰다. 그런데 그만 한 발을 헛딛고 말았다. 앗! 놀란 제덕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두 손으로 로프를 꽉 붙들었다.
놀란 제덕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두 손으로 로프를 꽉 붙들었다. 그때 그만 가방에 매달려 있던 스틱이 절벽으로 떨어졌다. 그는 힘을 다해 발을 디뎌 다시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 다음 능선에 발을 디디든 그는 스틱이 떨어진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절벽 아래는 검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살짝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절망의 기분으로 다시 산길을 밟았다. 이제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해일이 매우 가깝게 보였다. 그는 황량한 기분이 들었다. 1440고지를 탈환하고 더 이상 오를 장소는 없었다. 그는 최고봉 위에 오른 뒤 사방을 둘러보았다. 검은 바다가 무섭게 파도치며 그와 그의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최고봉 아래쪽에 비를 피할 만한 바위 틈 아래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열고 이난이에게 분유를 새로 타서 먹이며 말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이난아.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 그는 가방에서 초코바를 하나 꺼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인 것 같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초코바를 깨물었다. 거친 비바람에 그의 몸이 흔들렸지만 초코바 맛은 일품이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며 초코바 하나를 더 꺼냈다. 죽더라도 잘 먹자. 눈앞으로 인장머리 없이 차고 오르는 시커먼 수면이 보였다. 아직 100m 아래에서 넘실대고 있었지만 물은 계속 차고 오르는 중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야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는 눈을 감았다. 한순간 거대한 파도가 하늘을 가렸다. 완전한 폭풍우가 된 어마어마한 해일이 마지막 봉우리를 집어삼켰다. 종국의 운명은 두 부자에게 끝을 맞이하게 했지만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산의 정상을 탈환한 제덕은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에서 다시 아내를 만나도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세상을 다 가져간 흑색의 바다 위로 하얀 빛이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로 윤재덕과 아들 인환이 바위 아래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마어마했던 완전한 폭풍우, 너울 파도 끝은 마지막 고지 위를 가까스로 찍었지만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 윤재덕은 마지막 순간 생존의 시간을 잠시 만끽하면서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인환아, 살았어. 살았다고. 아기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재덕은 먼저 떠난 아내 유이진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만 먼저 보내서. 하지만 내가 인환이를 지켜냈어. 하늘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줘. 반드시 인환이를 지켜낼 거야. 재덕의 눈가에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의 슬픔은 세상을 집어삼킨 바다보다 더 컸다. 하지만 함께 생존한 아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했다. 많은 지역을 덮은 거대 해일이 일시적으로 치솟아 올라 많은 산들을 점령하려 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세상을 삼킨 홍수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세계 거의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다 바다에 잠겨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바다는 지상으로부터 300m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은 이미 서해 바다에서 밀려온 100m 해일에 의해 완전히 잠긴 상태였다.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세계에 몰아닥친 대재앙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 시간 전, 윤재덕과 유이진이 갑자기 불어난 물살을 피해 산으로 도피하는 순간이었다. 이진이 뒤처져 재덕의 뒤를 따라 달리다가 그만 엎어지고 말았다. 재덕이 놀라 돌아보고 그녀를 도우려고 할 틈도 없었다. 지대가 높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친 물결이 가로 밀려와 그녀의 몸을 덮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재덕은 아주 짧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다. 이진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빠른 유속에 쓸려가고 있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에 물이 목구멍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녀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소백산을 산행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인창의이다. 그는 오랜 시간 세계에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산에서 생존 준비를 해온 남자이다. 그의 준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울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때 쿵 하는 대지진의 거대한 진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매우 강렬한 진동으로 15분간 그의 몸이 떨려오며 산 나무들이 쓰러지고 사방팔방으로 흔들렸다.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었다. 잠시 후 지진의 소강 상태를 보인 뒤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칠게 부는 풍속을 온몸으로 느꼈다. 모든 것이 잠길 거야. 그는 며칠 전부터 여러 개 구입한 생존 가방에 비상 식량을 비롯한 많은 비상 생존 도구들을 꾸려놓은 가방들을 들고 이산 저산을 다니며 나무에 걸어놓고 다니고 있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당일 역시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와서 마지막 하나 남은 생존 가방을 나무에 걸어놓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산 아래로 멀리 보이는 거대 해일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거대 해일은 곧 산을 치고 올라올 기세였다. 그는 길을 따라 내려가서 홍수가 갑자기 불어나 가까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한 여인이 빠른 유속에 정신을 잃은 채 쓸려오고 있었다. 창희는 몸에 밧줄을 메고 나무에 묶은 뒤 거친 홍수 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그의 몸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여자의 몸을 잡을 수 있었다. 창희는 힘차게 그녀를 끌어안은 다음 밧줄을 잡아당겼다. 거친 홍수의 물살이 우회를 하면서 그와 그녀의 몸이 산길쓱 위쪽으로 회전을 했다. 그는 재빨리 두꺼운 나무의 옆가지를 붙들었다. 그리고 겨우 능선 위로 올라가 몸에 묶인 밧줄을 풀었다. 그는 그녀를 업은 채 빠른 속도로 안전한 평지 위로 올라간 뒤 우선 그녀를 내려놓고 흉부에 양손을 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한참을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의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긴 뒤 그의 허리춤에서 다용도 칼을 꺼냈다. 다용도 칼에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침이 있었다. 그는 입으로 이산화탄소를 불어서 소독을 마친 뒤 곧바로 침으로 그녀의 엄지 발가락 끝을 찔렀다. 순간 전기적 자극을 받은 여자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를 옆에 놓고 몸속에 들어간 물을 빼냈다. 그녀는 기운이 없었는지 가물가물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대로 다시 실신했다. 창희는 일시적인 쇼크로 다시 쓰러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었다. 그가 마련한 쉘터의 방향을 확인하니 경사가 극심한 길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경사 높은 지대를 타고 올라가던 그는 겨우 능선을 밟을 수 있었다. 창의는 그녀를 업은 상태로 그의 쉘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쪽 능선으로 홍수가 빠른 유속으로 숲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더 차오르기 전에 그의 쉘터로 가야 했다. 그가 내려오면서 걸어놓은 생존 가방의 위치로 가려면 한 능선을 내려가서 돌아가야 했기에 생존 가방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쉘터로만 잘 도착한다면 가방에 있는 것들은 포기해도 무방했다. 그는 50kg가 넘는 성인 여자를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개를 못 느끼듯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시간 후, 윤재덕은 소백산 정상 작은 동굴에서 비를 피해 불을 피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 있던 패드와 은박 담요를 인환이 몸을 둘러싸아서 눕힌 뒤 젖은 옷과 아기 이불은 모닥불 옆에 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그는 자신에게 환청이 들리는가 싶었다.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에서 그를 부르는 것인지. 그때 동굴 입구 반대쪽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다. 제덕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바위에 가려져 정확하게 안 보이던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비물질의 굴곡 현상이었다. 그것의 일렁임의 색깔은 푸른 색깔이었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반투명한 색이 투명해지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다. 그들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인창의였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서요. 제덕은 그 상황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경제 혼란기 당시에 꿈으로 봤던 남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 사실이었다. 제덕은 정신을 차리고 동굴로 돌아왔다. 아기를 데리러 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인환을 안고 아기 분유 가방을 들고 다시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남자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제덕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아내 유이진이었다. 이진? 여보 어서와. 그녀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죽을 때가 다 되어 정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곤 했다. 그는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남자가 갑자기 성큼 밖으로 나와 그에게 다가왔다. 아내는 제가 구했어요. 함께 갑시다. 어떻게? 내 친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서 갑시다. 이곳은 잠시 동안만 괜찮을 겁니다. 곧 2차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재난이라니요. 끝난 것이 아니었나요? 더 큰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를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남자는 그의 등 뒤에 손을 올려 천천히 환자 데리고 가듯 포탈 쪽으로 접근해 갔다. 그리고 비물질 투명 포탈을 통과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있었다. 포탈이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졌다. 그곳은 숲이 있는 곳이었다. 그때 이진이 다가와 그의 아들 인환을 안았다. 이진아, 미안해. 내가 구해주지 못해서. 기쁜 눈물을 흘리며 이진이 인환을 들고 제덕을 안았다.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었잖아. 제덕은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와 인환이를 함께 안았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뻤다.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또 당장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다. 가족과 재해를 마친 제덕은 다시 인창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다 인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환이를 데리고 그 희망의 문이 더 커져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군요. 제덕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멸종하였다. 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곳에 살아남아 있었다.